하이브와 김앤장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증거들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브가 이기기를 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하이브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니진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는 거 맞죠? 사실 우리가 하이브를 걱정할 필요는 없죠. 재밌게 얘기하려고 방식 이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지금 싸움은 하이브와 미니진의 싸움인 거잖아요. 하이브는 엄연히 법인이고 시가총액 17조에 재계순위 82인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에 있어서 250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의 작은 금액이죠. 다만 하이브의 자산인 뉴진스가 끼어있기 때문에 괘씸해서 안 줄 수 있으려면 안 주려는 거고, 주더라도 최대한 힘들게 해놓고 주려는 게 하이브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니진이 250억 가져간데 승리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참 웃겨요. 미니진이 250억 가져가는 게 왜 승리죠? 원래 가만히 자기 역할에만 충실했어도 1000억 이상 가져갈 수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괜히 욕심내다 800억 날리고 그걸 가지고 승리 운운하는 건 좀 웃기죠? 250억 받아서 신날 미니진 같았으면 애초부터 1000억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이 지경까지 와요? 아니 뭐 250억 받아간다고 쳐요? 그거 받아가려면 3년 걸리네요. 또 세금이 50%예요. 변호사비 내고 세금 내고 뭐하고 3년 뒤면 잘해야 본전치기 하니까 싶네요. 따라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뉴진스를 망친 미니진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싸움에서 버티는지, 숱하게 남은 재판들에서 얼마나 더 승패를 가져갈지, 과연 극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지 법정 드라마 한 편 본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뭐 풋옵션 소송이 제일 중요해서 나머지 재판은 별거 아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큰 오산입니다. 비록 작은 증거라 하더라도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튀어나와도 재판은 뒤집혀요. 따라서 우리는 재판은 재미로 보면 되고 과연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제 미니진이 자기 돈을 챙기려고 얼마나 뉴진스를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이용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진은 왜 1000억을 포기하고 일찍 나갔을까요? 왜 LA 모자를 쓰고 그 생쇼를 벌였을까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어도에 남아있으면 그 돈을 못 받으니까요. 돈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상고를 느끼며 뉴진스를 나왔다는 것도 그냥 하는 얘기. 울고불고 막 호소하고 욕했다가 웃었다가 이것도 전부 거짓 연출이고, 뉴진스 맘이고 나발이고 저작권이고 나발이고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카톡에 나온 대로 본인이 원한 바대로 다 됐어요. 어도를 껍데기로 만들다고 했죠? 그대로 됐네요. 원하는 대로 다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뉴진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당당했으면 자기만 뛰쳐나와서 눈물쇼하고 기자회견하고 재판하면 됐잖아요. 왜 굳이 뉴진스를 해지시켜서 어도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뉴진스를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뉴진스가 어도에 남아있는 한 자기만 나와서 싸워봤자 250억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열받는 겁니다. 알고 보면 자기 돈이 목표인데 그거를 대기업 계저씨와 일개 직장인이라는 대결 프레임을 짜서 뭣도 모르는 대중들을 현혹시켰죠. 쓴 거라고는 배민 카드밖에 없다고 막 일에 미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도 돈으로 하이브 돈으로 돌고래 퍼주고 만화에 퍼주고 여기저기 돈이 흥청망청 흘러들어갔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멤버를 쌍욕하고 어도를 껍데기로 만들 생각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LA 모자 패션이 나온 겁니다. 프레임 전쟁을 일으켰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미니진이 어떻게 뉴진스를 담궜나요? 자기 250억을 위해서 이미지가 생명인 아이돌을 칙칙한 화장을 시켜서 조명 어두운 방에 몰아놓고 라디오 방송을 시키고 기자회견을 시키고 검은 옷을 입혀서 법정에 들락날락 시켰죠. 자기 250억을 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 K-팝의 자산을 망가뜨리고 자기 돈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미니진이 욕잘하고 성질 급하고 음모와 쌍욕이 담긴 카톡을 하이브에 들킬 정도로 허술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종이 잘 짜준 프레임을 충실히 따랐다는 거죠. 전 아무리 봐도 이번 사태에서 세종이 한 역할이 단순히 변호사에 머무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모의하는 단계부터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고 기자회견하고 국감 나가는 것까지도 변호사가 이렇게 철저하게 같이 하는 건 처음 봅니다. 부모들 시켜서 공정위에 신고할 때도 변호사로부터 상담받고, 아일리 르세라핌 저작권으로 머리채 잡을 때도 변호사가 상담해주고, 국정감사 나갈 때도 어찌할지 전략 짤 때 변호사가 같이 자리했고, 이렇게 음모를 꾸밀 단계부터 변호사들이 도와줬으니 김앤장이 그리 붙어도 쉽지가 않은 게 이해가 갑니다. 요즘 미니진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보통 이겼으면 시끄럽게 여론전할 게 뻔할 텐데 왜냐? 250억을 이제 지켜야 하거든요. 지킬 게 생긴 겁니다. 그만큼 미니진에게는 돈이 소중했고 그 돈을 위해서 뉴진스는 철저하게 파괴된 겁니다. 이번 풋옵션 소송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싸움의 구조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소송 과정을 보면 싸움의 두 축이 전선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풋옵션 소송은 하이브와 미니진의 싸움이에요. 또 뉴진스의 소송은 어도와 뉴진스의 싸움입니다. 안 겹쳐요.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미니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고 자기 돈을 지키면서 뉴진스를 망가뜨렸느냐. 뉴진스 소송에서 미니진은 알고 보면 제3자나 다름없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싸움을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니고 뒷짐진 상태인 거죠. 어도어 안에 잘 머물러 있던 뉴진스를 싸움이 나면서 뉴진스가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겹치는 게 없어요. 이건 아주 교묘한 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계약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는 졌고 어도어는 이긴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니진은 뉴진스하고 어도어가 서로 다투지 않으면 자신의 승산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뉴진스를 자꾸 어도어와 갈등을 붙인 거예요. 미니진의 카톡은 모든 재판부에서 다 인정이 됐지만 카톡이 질은 나쁘다는 건 모든 판사가 인정했지만 어도어 승리에는 유리하게 작용했고 하이브 승리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뉴진스가 해지 사유로 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니진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이었어요. 표절도 그랬고 밀어내기도 그렇고 뉴버리고 세판짜기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미니진이 트집 잡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뉴진스를 시킨 거고 그래야 하니까 계약 해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뉴진스는 자기네 인생에서 자기네 활동에 불리한 해지를 선언해버렸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미니진 입장에서는 뉴진스가 지건 말건 자기 돈을 지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뉴진스의 운명 따위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본색을 드러내서 해인이를 담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도어는 계속 이기고 있고 하이버는 계속 지고 있는데 다니엘과 미니진이 공동 피고로 묶인 소송은 지금 어도어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도어의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건 풋옵션을 주지 않으려는 입증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법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다시 풋옵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풋옵션 재판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의는 있었는데 실행은 없었다. 배신적 행위나 배임은 아니다. 지분이 적어서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피해가 없었고 미니지는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 사실 굉장한 말장난 같긴 한데 그렇다고 판결문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봅시다. 간단히 비유를 들어볼까요? H라는 사람이 금괴가 들어있는 방을 M에게 같이 관리하자라고 하면서 20%의 권리를 주고 잘 관리하면 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로 옵션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M이 저 방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네. 그리고 그게 들통나니까 저기서 가장 큰 100kg짜리 금괴를 방 밖으로 꺼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돈도 안 준다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뭐라고 나왔느냐? 금괴가 저 큰 금괴가 100kg이나 나가서 여자 혼자 들 수가 없다. 또 방문이 너무 작아서 저 큰 금괴가 방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모색은 했으나 실행은 불가능하다. 가지고 나가지도 못했으니 피해도 없다. 배신적 행위는 있지만 피해는 없었다. 집주인이 기분은 나빠도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니 약속했던 방 관리 비용이나 금괴 관리 비용은 줘라. 이런 거 아닐까요? 거칠게라도 이 정도라도 이해해 봅시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그럼 하이브는 뭘 입증해야 될까요? 저 금괴를 관리하던 사람이 어떻게든 금괴를 밖으로 갖고 나가려고 금괴를 쪼개려고 망치로 내리쳐서 떨어져 나간 금 조각이 있다거나 도끼로 찍어낸 흔적이 있다거나 문짝을 뜯어낼 장비를 준비했다거나 또는 100kg짜리 금괴 말고 작은 금괴는 밖으로 빼냈다. 이런 등등의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판사가 그렇게 강조한 실행과 중대함 이 두 가지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실행 그리고 중대. 자, 그러면 그런 증거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 사용 안 한 증거가 3가지가 있고 앞으로 나올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사용 안 한 거 3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미니진이 돌고래 재판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그만큼 돌고래 재판이 미니진의 풋옵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고래의 완패로 재판이 끝났죠.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풋옵션 소송 재판부는 이 돌고래 재판 결과를 풋옵션 재판의 증거로 채택을 했을까요? 풋옵션 1심 선고가 2월 12일이었고 돌고래 유괴단 1심 선고가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차이예요.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에서 다른 1심 재판의 판결을 참고하는 건 판사 재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풋옵션 1심 재판부가 돌고래 재판 판결문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면 이건 풋옵션 2심 항소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돌고래로 인해서 어도어에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도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런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어떻게 풋옵션을 줄 수 있냐 라고 주장할 겁니다. 또 민희진이 독단적으로 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돌고래 유괴단 감독과 공모해서 하이브의 지시를 거부하고 철저를 무시했다. 돌고래 재판에서도 민희진은 어도의 편을 들지 않았죠. 어도의 자산인 뮤직비디오를 지키기는커녕 신 감독과의 사적 친분을 이유로 법정에서 돌고래 유괴단을 편을 들어서 회사의 승소 가능성을 낮추려고 했었다. 이렇게 회사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풋옵션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항소심에 쓰일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실행을 했느냐, 중대하냐 라는 부분에서 과연 중대한지 아닌지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에 풋옵션 항소심 재판부가 10억 손해가 그렇게 중대할까요? 라고 애매하게 판단을 내리면 뒤집는 거는 장담을 못하겠죠. 계속 또 살펴볼게요. 돌고래 말고 전 직원 소송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직원이 어도 근무 시절에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당시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도록 했죠. 더 나아가서 민희진 자신이 이 직원에 대해서 업무 능력도 부족하고 하이브가 이 직원을 부추겨서 자기를 공격했다라고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직원이 열받아서 소송을 걸고 민희진의 연남동 집을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승인했죠. 이게 풋옵션 항소심에서 무슨 영향을 미치냐? 우선 어도 대표답지 않은 잘못된 처신이죠. 소위 말해서 선관주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악랄해요. 피해를 입은 부하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인 임원을 감싼 데다가 그 가해자를 시켜서 노동청에 합의를 고발하는 고발 사주까지 시켰어요. 심지어 고발 문구까지 민희진 자신이 시키는 대로 고쳐서 냈어요. 그리고 민희진 본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인스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들을 올렸죠. 각종 쌍욕과 그 유명한 인실조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걸로 직접적으로 풋옵션 자격을 박탈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이미지는 너무나 안 좋아지겠죠? 여직원을 괴롭힌 부하를 감싸고 이 부하를 시켜서 거짓으로 노동청을 고발하게 만들고 나중엔 자기가 직접 쌍욕하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까지 당했으니 여직원 재판 결과는 풋옵션 항소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가 있죠. 과연 이게 중대한 피해겠느냐? 사람마다 다르고 판사마다 다를 텐데요. 어떤 판사는 이것 가지고도 중대한 위반이다, 풋옵션 해지해야 한다, 돈 받아갈 자격 없다라고 판단받을 수도 있는 거고, 굳이 1심을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지는 또 모르겠다라고 하면 또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봐도 여직원과의 재판은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도덕적인 결함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카드를 무작정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설령 중대한 피해 부분에서 여전히 허들을 넘지 못하더라도 만약 또 다른 실행의 증거 추가가 된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 재판부도 이 결과를 무조건 배척하지 못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재판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진과의 소송에서 민희진이 정말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에서 민희진은 정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 여자의 진술들은 믿기가 힘듭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다른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밀고 나가면 그건 상황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도 판사가 여전히 중대한 건 아닌데 이러고 버틴다. 그래도 총알 한 방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김현장이 이 가산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국세청이 어도에게 부과한 가산세가 풋옵션 소송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 중에는 실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민희진이 대표로 있을 당시에 회사가 받아야 될 돈을 민희진의 부하 직원이 받아서 국세청이 돈을 제대로 신고를 안 했네 하고 어도에 가산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손해를 입었어요. 드디어 손해가 발생을 했고 실행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세청 가산세 부과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풋옵션 소송에서 계속 걸고 넘어진 실행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해도 없었다의 프레임을 깨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크든 작든 어쨌든 나왔어요. 마땅히 회사로 들어가야 될 돈을 직원이 사적으로 수취했고 이로 인해서 국세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어도에 가산세를 부과했으니까 이건 관념적인 모의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 실제로 깎여나간 현실적 손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 성격이 뭐냐? 법적으로 이게 안 낸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의 운영으로 어도가 벌을 받은 거라고요. 이걸 강조하면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 소홀 또는 의도적 방치라는 논리에 힘이 생깁니다. 자, 신중해진 우리는 여기서 또 캥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민희진과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백종원에서 보셨잖아요. 원산지 표시 위반해서 더본코리아도 벌금 내고 부하 직원도 벌금 냈지만 백종원 본인은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민희진도 마찬가지예요. 민희진이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돼요. 승인이 있거나 묵인이 있거나 그동안 계속 카톡은 사담이다,
모의에 그쳤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산세가 부과된 이 사안에 대해서 카톡하고 연결만 되면 완전히 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인데요. 국세청 가산세 연루된 직원한테 민희진이 야 그거 네가 그냥 받아. 회사는 관계없는 걸 할게. 너 이득을 가져라. 뭐 이런 취지의 카톡 하나만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지금 김 회장이 이런 취지의 카톡을 눈이 벌개지도록 찾아내고 있겠죠? 저는 이 가산세 부과건이 풋옵션 항소심에서 제출된 현재로서의 증거로는 가장 민희진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돌고래 재판은 저작권이나 계약관계를 해석하고 손해를 입었다라는 입증하는 게 복잡하지만 가산세는 확실하게 국가기관이 어도가 잘못해서 이만큼 돈 내라고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증거가 3개가 있습니다. 여직원과의 재판 결과를 제출하면서 거짓말 잘하는 민희진을 강조할 겁니다. 또 돌고래 판결로 빼박 배임을 입증하지는 못해도 회사 자산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적 인연을 유리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배임적인 성향을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세 부과로 배임의 결과 손해가 났음을 증명할 겁니다. 이 3가지를 제출하겠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새롭게 제출될 증거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 엄마가 제출할 증거들이겠죠. 이건 정말 나오기만 하면 스모킹건이 되겠죠. 이 부분은 아직은 상상과 추론의 영역이라서 추후에 기사들이 나온다거나 어떤 단서가 나온다면 그때 얘기를 취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민희진이 그렇게 생쇼를 했던 이유가 처음부터 자기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울고불고 욕하고 엄마 뉴진스 엄마를 자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혈안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민희진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이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250억을 지키기 위해서 뉴진스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